페이지 216이요. 216에 보면 매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이 매매는 뭐냐면 여기서 일방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일방예약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요. 계약금하고 그 다음에 과실의 기속. 과실의 기속하고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부터요. 일방예약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일방예약이요. 페이지 216페이지요. 일방예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약은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예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방예약하고 편모예약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3월 1일 날 예약을 하면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죠. 본계약. 본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뭘 준다? 계약금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계약금을요. 그래서 본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방예약이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럼 보통 예약 완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을이 보통 가지고 있고요. 음식점 주인을 뭐란다? 예약자라고 하죠. 예약자. 알죠? 이 사람은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 뭐다?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형성권이 있고 그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 예약은 원칙적으로 뭐냐면 이것을 채권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 계약. 왜냐하면 예약을 하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요. 이 형성권을 뭐 할 수 있냐? 가등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이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가등기 한다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예약을 하게 되면 완결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본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본계약이 성립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번이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2번이요. 2번 예약 완결권자가 여기서 가등기를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을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완결권 행사를 하죠. 그럼 본계약이 성립하죠. 본계약 성립하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요. 3번 병으로 이렇게 건물이 양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여기서 본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본등기 2월 1일이고 3월 1일이고 여기 4월 1일이요.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할 때부터 물권 변동, 다른 말로 소유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냐? 갑에게,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다. 이것은 가등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형성권이죠. 형성권은요. 그래서 뭐냐? 이것을 첫 번째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척기간. 이것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고요. 직권으로 조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칙적으로 뭐란다?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원래는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차이점이 뭐냐? 소멸시효하고 차이점이요. 여러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멸시효는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죠. 그럼 매수인이 물건을 넘겨받죠.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죠. 여러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제척기간은요. 목적물을 인도받아도 소멸시효는 뭐란다? 진행을 해요. 진행. 그래서 인도받아도 진행한다. 이게 큰 차이가요. 소멸시효가 다른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 이제 음식점을 예약을 하잖아요. 그럼 음식점 예약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5명 왔는데요. 빨리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혹시 우리 5명 왔는데 아까 예약한 사람인데 혹시 밥 혹시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의사를 표시해야죠. 말로요. 그러니까요. 갑이 이제 을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 아까 예약했는데 올 거냐 말 거냐. 갑이 을한테 최고를 했어요. 근데 을이 아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약은 효력을 뭐 한다? 잃는다. 예약은 효력을 잃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예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은요. 언제나 계약이고요. 예약을 하게 되면 본계약이 성립하죠. 이 예약을 말한다. 우리는 약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혼. 알았죠? 그래서 본계약을 말한다. 혼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약혼하죠. 그걸 예약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본계약은 혼인을 해야지 진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은 예약 완결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하고 이것은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니까 제측간에 걸리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합의가 안 되면 10년이고 만약에 소멸시효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지만 제측기간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우리 뭐란다? 예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본계약이요. 그럼 본계약을 체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럼 본계약을 뭐란다? 이것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계약금 계약을 뭐란다? 이것을 종된 계약이고요.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종된 계약이란 말은 본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요.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원칙적으로 청약에 대해서 뭐만 하면 낭만하면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뭐까지 있어야 돼요? 요물이라는 것은 물건의 인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보증 계약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단 말이죠. 600만 원만. 그러면 그것은 계약금 계약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줬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0만 원만 포기하면 안 되고 400만 원을 더 주고 포기해야 되지, 600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600에 대해서 2배, 12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죠? 1000이죠. 1000원의 2배인데 받은 돈이 얼마밖에 안 되죠? 600밖에 안 되죠. 그래서 1000만 원하고 600에서 16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약금이고, 그런데 요물계약이다 이런 말이고, 계약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요. 4월 1일 중도금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중도금을요 4,000원 주기로 했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언제까지요? 어디까지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언제나 계약금을 지급하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냐. 그게 아니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을 때 그렇고, 원칙적으로 언제나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언제까지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거래 허가. 그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준 사람은 뭐죠? 그런 경우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즉 이행기가 있기 전까지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있든 없든, 허가가 있든 없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추정된다 이 말이죠. 허가가 있든 없든, 어디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행기가 되기 전까지 이 말이죠. 그러면 중도금 이후 단계를 뭐란다? 그것을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이행 단계 때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 채무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물론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3가지요. 그런데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는 것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다 할지라도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고,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금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계약금에서 첫 번째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도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 표시예요.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으니까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요, 그럼 이건 단독행위죠. 그럼 단독행위는 뭐를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액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지, 일부만 주고 계약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방계약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죠.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뭐 할 필요가 없다?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왜냐?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다. 공탁을 시킬 필요가 없다. 반드시 배액을 제공해야 된다.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뭐라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약정 해제권의 일종이죠. 약정 해제권. 그러니까 해제할 때는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중도금이 지금 4천이잖아요. 중도금을 4천을 주게 되는데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만 지급했다 이 말이죠. 이 일부만 지급해도 이행 단계이다. 알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중도금 날짜가 4월 1일인데 미리서요. 3월 25일 날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했다. 미리서. 그러면 3월 25일부터 이행 단계다.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해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죠. 채권법이니까. 알겠죠? 그걸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1억짜리다. 그러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죠? 그럼 중도금으로 4천을 주기로 했죠? 그러면요, 5월 1일 잔금이요. 잔금을 얼마를 줘야 된다? 6천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6천을 주는 게. 그 말을 말한다. 중도금을 4천을 줬으니까 잔금을 6천을 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받았죠? 그러면 이 계약금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중도금 날짜가 지나죠? 그럼 더 이상 계약금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은 해약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래 갑은 을한테 반환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환을 하고 중도금으로 4천을 받고 잔금으로 6천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중도금 이후 단계가 되면 계약금을 갑이 을한테 반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자기가 그냥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로 봐버리죠. 그래서 중도금을 4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얼마 받은 꼴이 된다? 5천을 받은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금으로 얼마만 주면 된다? 5천만 주면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뭐죠?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매매 대금이 아니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해약금이고 중도금 이후 단계가 되면 계약금이란 말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어디요? 4월 15일 날이요. 4월 15일 날 일방이란 말이요. 갑이다 을이든 일방의 채무 불행이 있다 이 말이죠. 갑이다 을이 채무 불행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요. 체결하면서 뭐를 주죠? 계약금을 주죠. 그러면 이 계약금을 주면서 이 계약금을 동시에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위약금으로 하기라는 특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2월 1일 계약금을 주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죠. 여기 3월 1일이죠.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을 체결한다. 3월 1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면서 동시에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시다. 이렇게 특약을 했냐 안 했냐 이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특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특약을 했다. 그러면 특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요. 만약에 4월 1일 이후에 갑이든 을이든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계약금을 당연히 갑이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실제 손해를 뭐래서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돼.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약금이라는 것은 중도금 지급 이전까지만 계약금이고 중도금 이후부터는 계약금이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원래는 갑이 을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갑이 편의상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가 된다 할지라도 계약금을 당연히 갑이 갖는다. 그게 아니고 갑은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자신이 입은 손해, 내가 얼마의 손해를 입었느냐, 그 손해를 뭐래서 입증해서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증명해서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보면 특약이 있다 이 말. 특약이 있다. 그러면 특약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위약금으로 하기라는 뭐가 있다? 특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특약을 위약벌 또는요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추정.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을 해. 위약벌하고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을 해. 그러면 여기서 위약벌이란 거 뭐고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위약벌 그러면 일단 계약금을 떼이고 일단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더 주는 것이요. 별도로. 알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어떤 학생이 이제 강의 듣는 학생이요. 질문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맨 꼭대기층 거기가 복층으로 되어 있대요. 그게 이제 한 1억인가 1억 5천 정도 싸게 나가지고 그걸 샀대요. 샀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또 자기가 생각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을 해야 가고 싶은데 아무튼 계약금은 3천인가 얼마 줬는데 그때 이제 또 위약벌이죠. 위약벌. 손해배상으로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해야 가면 뭐 5천인지 8천인지를 더 주고 해지한다. 이런 위약벌 약정이 있었대요. 미분양이니까 이 사람이 싸다기에서 덥석 잡았는데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한테 또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요 손해를 보지 않고 그냥 계약금만 떼고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데 나중에요 그 계약을 만약에 그러면 그때 이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면 통화를 하자 이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내 생각인데 그냥 산 것이 아닌가. 너무 손해가 너무 커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손해배상이라 하는 거죠. 그냥 계약금만 떼면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만 떼는 게 아니고 알겠죠? 별도로 돈을 더 주고 계약을 해야죠. 그걸 위약벌 약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준 사람은 1,000만 원만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0만 원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갑이든 을이든 만약에 4월 15일 갑이 잘못으로 을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이 잘못으로 갑이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행, 이익, 배상이잖아요. 그때 그 이행, 이익, 배상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손해가 1,500이 나왔어. 그래도 1,000만 먹으면 되고 손해가 100밖에 안 나왔어. 그래도 900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 위약금은 언제 흐르겠다? 이행 단계 이후, 이행 단계 이후를 위약금 특약이라고 그래. 그런데 계약은 언제 이 위약금 특약을 하냐?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특약을 해.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을 하면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뭐라 한다? 해약금이라고 그래. 중도금 지급 이후는 뭐라고 한다? 위약금이라고 해요. 특약이 있으면, 만약 특약이 없다 그러면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은 해약금이라고 하고 중도금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는 갑원들한테 계약금을 반환해야 돼. 반환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는 계약금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중도금 이후에 어떤 이유로 특약이 없이 어떤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내가 먹는다, 돌려주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를 한다? 실제 얼마의 손해가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서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인데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다.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나? 감액할 수가 있지만 감액할 수 있어. 위약벌이 너무나 과다하다. 그래도 이것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없는 것이냐? 이게 차이가 뭐냐? 여기는 보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게 됐는데 위약벌은 계약금 떼이고 별도로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도 더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때는 계약금이 과다하다고 해서 감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은 너무나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 저 사람이 손해가 100밖에 안 됐어. 그럼 너무 많으니까 한 500 정도 깎아달래. 이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계약금을 줄 때 보통 10%나 20% 정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1억이면 1,000이나 2,000 정도를 주는데 상대방한테 계약을 해지를 못하게 만들려면 자기가요. 보통 계약금은 적게 줘 많이 줘? 많이 주죠. 그래서 한 4,000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 계약금은 편의상 거래에서는 10에서 20을 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너무나 많이 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한다? 계약금의 중에서 일정 부분을 너가 갖고 나머지는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요? 2,000 정도까지는 너가 갖고 나머지 2,000은 돌려달라. 이것을 말한다? 감액이다. 그래서 법원은 직권에서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너무나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게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하지 않으면 실제 손해만 증명한다.
알겠죠? 만약에 위약금 특약을 하면 어떻게 해요? 특약을 하면 중도금 이행단계죠? 중도금 전에는 계약금을 뭐란다? 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하고 중도금 이후는 뭐란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보통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중도금 이후 단계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계약금에 관한 것이고 특히 계약금은요. 시험에 거의 매번 나와. 작년도 나왔죠. 거의 매번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중도금 이전 단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라든가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의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2배를 줘야 된다고 그랬죠? 배액을 주고 해제했는데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안 거죠? 공탁을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단계 중도금 이전이냐 이후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중도금 즉 이행단계 전이죠. 전이면은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무조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허가가 있더라도 이행기 전이면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전부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만 지급해도 이행단계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한 사람 일방만 이행을 해도 이행단계이고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보다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단계다? 이행단계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여러분요 잘 아시면 돼요.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이제 과실 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여러분요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과실을 수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매에서 과실 수취하려면 일단 점유를 해서 뭐를 한다?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는 필요가 없다? 등기는 필요가 없죠. 그럼 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다? 등기가 된 땅에서 배가 열려? 등기 안 된 땅에서 배가 열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토지에서도 배가 열려 안 열려? 열리죠. 그러니까 등기는 배는 뭐죠? 천연 과실이죠. 과실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과실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천연 과실과 하나는 법정 과실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용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천연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의 용법이죠.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물건의 용법. 그럼 이 물건이 뭐죠? 물건의 용법이란 말은 한우죠. 한우의 용법 뭐죠? 일하는 것하고 고기죠. 젖소의 용법은 뭐죠? 그것은 우유를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우가 우유를 생산했다 그러면 물건의 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우가 우유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과실이 아닌 거예요.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는 게 용법인데 젖소가 만약에 고기를 생산해냈다 그럼 이것은 원칙적으로 과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지만 원칙대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을 천연과실이라고 그래요. 물건의 용법, 천연과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법정과실이죠. 법정과실은요 물건의 사용대가,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이에요. 여기도 물건이고 이 물건을 사용하는 대가로 받은 물건, 이것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뭐가 있죠? 집 있죠. 집을요 사용대가 1개월 사용하죠. 그 다음에 월세가 나오죠. 돈을 빌려줘. 돈을요 1개월 사용하고 나서 뭐가 나오냐? 이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요 A라는 회사죠. 회사. 사람이요 1개월 동안 고용이 되죠. 그래서 월급을 받았죠. 월급. 알죠? 그럼 여기 보면 이 집하고 돈은 물건이죠. 월세 이자도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법정 과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요 월급은 돈이니까 물건이죠. 근데 사람이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용계약하죠. 고용계약에서 월급은 과실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요 뭐죠? 국립공원 할 때 우리 뭐죠? 입장권 하죠. 입장권. 그 입장권은 국립공원이요 공원을 이용해서 받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입장권 같은 것도 뭐다? 그것은 뭐가 아니다. 그것은 과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란다?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실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과실 수치는 등기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세 가지나 넷 중에 딱 보면 되는데, 여기 봐. 여기는 매도인이죠? 이건 매수인이죠? 자, 먼저 뭘 본다? 인도로 본다. 인도 점유. 인도하기 전에 누가? 매도인. 인도가 난 후는 누가? 매수인.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요, 5월 1일이라고 5월 1일, 인도. 갑하고 계약을 해서 갑일한테 건물을 넘겼어, 5월 1일 날. 그러면 건물을 을한테 넘겼으니까 월세를 받을 사람은 누구다? 을이지 누구예요? 갑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3월 1일 날 등기했어, 등기. 등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4월 1일 날요, 4월 1일 날 잔금을 줬어, 잔금. 을이 그러면 갑한테 잔금을 줬죠. 우리가 잔금을 이미 받으면은 갑은 더 이상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등기가 아무리 을한테 있다고 할지, 갑한테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잔금을 다 받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다? 매수인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잔금 받을 때까지만 매도인, 잔금 받을 때 이후는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도하기 전에 누구?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누구? 매수인. 자, 두 번째 잔금을 완납했죠? 완납하면은 그 전까지 누가? 매도인. 잔금 완납 이후는 누가? 매수인. 자, 세 번째 등기. 등기하기 전에는 누가? 매도인. 등기하고 난 후는 누가? 둘 다 똑같이 매도인이다 이 말이죠. 아니요, 등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매도인이다. 그런데요, 잔금을 나중에 줬다. 6월 1일 날 줬다. 6월 1일 날 잔금 1억을 줬다. 6월 1일 날 잔금 1억을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6월 1일 날 잔금 1억을 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5월 1일이죠. 5월 1일 이후는 누가? 매수인이죠. 근데 5월 1일 이후는 매수인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때부터 무조건 인도받으면 과실을 먹어. 자기는 월세 받아 먹으면서 잔금은 한 달 뒤에 줬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잔금 1억이면 1억을 주고, 1억을 주면서 여기다 뭐까지 줘야 돼? 한 달간 뭐까지 줘야 돼? 이자까지 줘야지, 이자까지. 알겠죠? 자기는 월세 받아 먹으니까 이자를 줘야죠. 그래서 뭐랬냐? 매수인은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뭐를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말이 나와. 매수인은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과실은 누구냐? 이 그림 하나 딱 보면 돼. 알겠죠? 그림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보면 아주 그림이 너무너무 내가 착해가지고 자세하게 해놨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219페이지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돼 있죠? 그림을 네 가지로 딱딱 다 나눠놨어요. 이걸 네 가지를. 알겠죠? 거기 보면 219페이지 강의 노트 보면 4개 나눠져 있죠? 이걸 봐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란다? 그림 하나를 보면 된다. 똑같다. 알겠죠?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를 가지고 그림을 다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요. 매매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죠?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와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이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이요. 재산권이죠. 등기죠.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이행이고 언제나 동시이행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동시이행으로 봐. 그러니까 만약에요. 잔금 날짜가 3월 1일이다. 그럼 당연히 등기 날짜도 언제다? 3월 1일로 뭐한다? 추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채무 이행 비용이요. 채무 이행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를 이행한다? 그럼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죠. 우리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은행에다 빚을 냈어요. 그럼 당연히 매수인이요. 빚을 낸 사람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겠죠. 이러면 매수인이 왜 채무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매수인 그러면 채권자지만 지금 내가 방금 뭘 얘기했어? 잔금을 지급할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잔금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매매비용이죠. 매매비용을 어떻게 한다? 매매비용은 아무 말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거든요. 균분해서. 매매비용 뭐가 있죠? 중개수수료 약정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청량비용. 청량할 때 드는 청량비용이요. 이런 것들은 뭐다? 쌍방이 균분을 해요. 그런데요, 네 번째, 매도인이 부담한 것이 있고, 여기요, 매수인이 부담한 게 있죠. 매수인은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요. 등기 비용은 당연히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럼 여기는요, 저당권 말소
말소 등기 비용이요. 저당권 말소 등기 비용은요. 그건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하죠. 왜요? 우리가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하면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될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의 지급이 동시행이니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사람은 누구다? 매도인이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고 여기는 뭐다?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요 비용 자체가 약간씩 달라져. 그 다음에 우리가요 현실의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 현실 매매. 현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편의점 가가지고 돈 주면서 물건 받는 거. 우리가요 캔커피 있죠? 1,000원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편의점에서 돈 1,000원을 주면서 동시에 물건을 받죠? 알죠?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물건을 인도받을 때 그걸 현실 매매라고 그래.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물건을 인도받아. 그러면 여러분요 어디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죠? 그때는 대금을 언제 지급해? 물건이 있었던 데서 돈을 지급해요? 물건을 인도받을 때 돈을 지급해요? 여러분요 물건이 있는 것은 창고예요. 요즘 창고에 같이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요? 물건의 인도. 봐봐. 현실의 인도니까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는 뭐다? 인도 장소 이렇게 암기하라고 연상해서. 인도는 어딘데? 인도 장소에 있어. 알겠죠? 그래서 대금의 지급과 인도가 동시에 일어나면은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창고가 아니고 어디다? 인도 장소 이렇게 인도 그렇게 알겠죠? 자, 첫 번째 무슨 장소다? 인도 장소에서 이렇게.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가박을 하고 있는데요. 2월 1일 날 중도금이요. 중도금으로 1억을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은 잔금으로 뭘 한다? 1억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지금 1월 10일 날이요. 1월 10일 날 이 사람이 지금요. 부도 나기 직전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 여기 봐봐요. 여기에 보니까 잔금을 2월 1일에 잔금을 주려고 했는데 1월 20일 날 A가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야. 가압류가. 얼마짜리 피보전 채권 5천에 5천에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야. 나는 중도금 1억을 2월 1일 줘야 되는데.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은 1억을 다 준다 안 준다? 1억 줘 안 줘? 아니요. 얼마요? 위험이 한도 5천이죠? 그래서 5천만 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 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한다? 갑은 두 번째 갑은요. 담보를 제공해. 담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다 달라갈 수 있어. 갑이 그럼 내가 이 갑이 내가 반드시 말소할 건데 그러니까 을이 못 믿죠. 못 믿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갑은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달라갈 수 있어. 즉 5천에 상당하는 다른 담보를 주면서 을한테 일단 5천 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요. 담보가 없거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래 그럼 너 5천만 원 그거 을한테 공탁시켜놔 이렇게 공탁시켜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 다시요. 내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의 잔금을 1억 줄게 남아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지급하기 전에 압류가 들어와. 가압류가 5천에. 그럼 내가 돈을 다 줬는데 이 5천만 원 저 사람이 못 갚으면 매도인이 내가 5천을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란다? 위험의 한도라고 그래. 전부가 아니고 내가 위험의 한도에서 5천만 원까지 인도를 거절을 해. 알겠죠? 그럼 5천만 원 일단 줘. 그러면 갑이 뭐라고 한다? 이거 가짜라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을이 그걸 믿어? 안 믿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다른 5천만 원 상당의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5천만 원 달라고 그래. 그러면 줘야 돼. 을은요.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 담보 제공을 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갑도 을한테요. 보니까 소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을한테 뭐라냐? 너 일단 그러면 5천만 원 법원에다가 공탁을 시켜놔라. 이렇게 할 수 있어. 3단계죠. 3단계. 위험의 한도. 전부 아니에요. 위험의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해. 그러면 갑들한테 뭐를 한다? 다른 담보를 정하고 돈을 달라고 한다. 담보가 없으면 그 돈을 뭐를 하라고 한다? 공탁을 시켜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 3단계요. 여기서 588조, 589조. 알겠죠? 588, 589, 588. 많이 들어본 단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렇고요. 이러면요, 지금 어디를 잠깐 보냐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지금 남았는데, 담보책임하고 위험 임대차인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어디를 보냐면, 여기요, 페이지 241페이지 봐봐. 241페이지. 그럼 241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241페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적었죠? 뭘 적었죠? 아, 환매하고 교환하고 적었어요? 아, 그래요? 적은 사람은 놔두고요. 적지 않는 사람은요, 쓰세요. 알겠죠? 환매하고 지금 교환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요, 환매라고 하는 것을 해요.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비 대차를 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소비 대차를 해서 돈을 빌리면서 가등기라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뭘 한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양도 담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돈을 빌리는 방법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을하고요, 2억 원의 매매를 해요. 매매. 그래서 2억 원의 매매를 하고요. 이 을한테요, 등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등기를.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이렇게 인도를 해요. 인도. 그러면 이 사람은 다 등기했으니까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목적물을 등기해서 인도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뭘 한다? 과시를 취득하죠. 월세를 받아먹죠. 그럼 이러면 우리가요, 돈을 빌릴 때 소비 대차에 의해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자를 2억이니까 매매대금이니까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이자를 안 주죠.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 없으면 뭐한 걸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보죠. 상계.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값은 5억짜리를 지금 얼마에 팔았죠? 2억 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값은요, 부동산의 경우는 몇 년 안에? 5년. 동산의 경우는 몇 년 안에? 3년. 3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와.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사오는 것. 이 환매의 경우, 환매. 이거 다시 사온다 이 말이지. 이걸 환매라고 그래. 이것을 뭐란다? 매도담보. 매도담보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3년과 5년은요,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연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연장이 안 돼요. 그럼 이러면요, 이 환매의 경우, 환매는 첫 번째요, 환매 등기를 해야 되죠? 환매 등기요. 그럼 환매 등기는 언제 한다? 매매 계약과 매매 계약에 한 등기와 계약과 언제요? 동시에 해야죠. 동시에. 환매는요, 이 환매는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관습상 법정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면요, 환매하고 환지하고 미치고 환장한다. 법정지상권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법정지상권 할 때는 알고 여기 사람 또 모르면 안 되죠. 똑같잖아요. 환매, 환지. 알죠? 미치고 팔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여기 또 뭐가 있냐? 환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환매 대금은 뭐다?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 얼마죠? 지금 저기서 매매 대금 2억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다? 매매 비용이죠. 매매 비용은 뭐다? 즉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5년 안에요, 등기를 가져오면 다시 5년 안에 다시 갑한테 넘겨줘야 되죠. 아무런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비용을 다시 또 등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란다? 환매 대금이라고 하고, 5년 안에 또는요 3년 안에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사오는 것, 그것을 뭐란다? 환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환매 대금도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을 환매 대금이라고 하고, 환매에서는 반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환매 등기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는 거. 동시에. 알겠죠? 이때 등기는 뭐죠? 등기는 환매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 환매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를 하죠. 언제나 부기 등기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부를 딱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요, 1번요. 1번 갑에 있어요. 여기 2번 을한테 하죠. 을한테 하면서 동시에 이의일, 부기 등기를, 이의일. 알죠? 그래서 갑이요.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하죠. 언제요? 동시에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하죠. 갑이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할 때 무슨 뭘 등기한다? 두 가지. 매매죠. 환매 대금 등기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속계 같은 거 등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3번요. 병한테 파업을 가고, 4번요. 정한테 이렇게 갔죠. 그럼 여기서 환매권 행사죠. 환매권 행사 누구한테 한다? 현재 양수인. 현재 최종 양수인이죠. 최종 양수인에게, 양수인한테 환매권 행사를 하죠.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이렇게 양수인에게 환매권을 뭐란다?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현재 최종 양수인한테. 왜냐? 우리가 이게 가등기하고 부기등기의 차이점이다. 이러니 우리가 가등기를 어찌하죠? 가등기요. 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죠.
그런데 부등기는 이미 등기가 완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양수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함매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에 한다. 동시에 이게 중요하고 현재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환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환매. 알겠죠? 만약에 동시에 하지 않으면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재매매예약으로 봐. 재매매예약 이렇게. 알겠죠? 이걸 환매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여기 교환이라는 게 뭐죠? 교환이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환은 뭐다? 금전 이외의 뭐다? 재산권이다. 재산권. 금전 빼고. 알겠죠? 이 재산권이냐 아니냐? 재산권이냐 아니냐? 재산권이가 뭐가 있다? 재산권인 것은 여러분요, 소유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다?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재산권이고, 아닌 건 뭐죠? 아닌 것은 이를 우리 시험에 나왔죠? 완성할 의무. 이를 완성할 의무나 노동력, 노무 제공,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교환이 안 돼요. 알겠죠? 재산권이 아니니까. 자, 첫 번째요. 자, 두 번째요. 교환이라는 뭐다? 유상계약이고, 그 다음에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불요식이죠? 불요식계약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낙성이죠? 낙성일 때는 뭐예요? 낙성이니까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아니다. 요물계약이 아니죠? 요물계약은 뭐다? 현대계보죠?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뭐가 있다? 위험 부담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환계약에도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있다. 무슨 말이냐? 갑하고라고 뭐죠? 토지하고 건물을, 갑의 토지와 을의 건물을 맞바꾸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내일 모레 등기를 해주자 그랬는데 오늘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갑의 건물이 뭐죠? 파괴되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를 뭐란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고요. 갑이 등기를 해주면 동시에 을도 뭐란다? 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해주죠? 그냥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요. 유상계약에 있는 게 뭐가 있죠? 유상계약에 있는 것, 그것은 뭐가 있다? 여기요, 우리가 계약에 해적권이 있죠? 해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매대금이 있고, 매매대금,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요, 매매대금이란 말이 나오나요? 매매대금 뭐죠? 우리가 교환해서 보면 뭐가 나온다? 보충금이란 나오죠?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란다? 준용한다. 이 말, 준용한다. 알죠?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준용. 그래서요, 이 유상계약에 관한 것들은 원래 매매계약을 적고 넣어서 이런 것들을 다른 유상계약에 그대로 준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계약에도 계약금이란 말이 있고 담보책임이 있고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담보책임이 뭐죠? 토지하고 건물을 맞바꿨는데요, 나중에 비 오는 날 보니까 건물이 비가 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무슨 담보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우리는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상이다.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환계약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환계약에도 다 있단 말이죠. 교환계약에도. 알겠죠? 이것을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환금하죠. 환금은 교환이다 아니다? 환금은 교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래서 환금은 교환이 아니고요. 여러분 봐봐요. 매매하고 교환을요 지금부터 구별을 해. 교환하고 매매하고. 매매는 뭐냐면 갑이 이렇게 건물이죠. 갑의 건물인데 갑하고요, 여기 을이죠. 을이요, 돈으로 1억이죠. 1억 원을 온전히 돈으로만 주는 거, 돈으로만. 반대급부가 오직 돈으로만 주는 걸 이걸 매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억을 전부 다 뭐로 준다? 1억을 전부 다 뭐로 줘? 돈으로 준다 이 말이죠. 교환은 뭐냐? 교환은요, 이렇게 건물이죠. 갑의 건물이 1억짜리요. 그런데 여기요, 을의 토지요. 을의 토지요. 토지가 얼마짜리냐? 9천짜리란 말이에요. 9천. 이 토지가 9천짜리예요. 그러면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란다? 보충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충금 1,000만 원을 더 얹잖아요. 그럼 봐봐. 반대급부가 이걸 반대급부로 왔는데 반대급부가 대금이 있대. 대금이 100% 반대급부일 때는 매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요, 반대급부가 땅이죠. 땅 토지죠. 토지인데 부정한 것만큼만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돈으로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매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건물하고 토지를 지금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걸 뭐죠? 부족한 것만큼은 돈을 주죠. 이걸 보충금이죠.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뭘 한다? 준용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건물에 대한 등기해주고 을은 갑한테 토지에 대한 등기하고 플러스 뭐까지 줘야 돼요? 보충금. 만약에 보충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 돼. 채무불이행이면 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 을이요? 땅도 주고 보충금도 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이 하자가 있어. 건물에 하자가 있어. 그걸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계약금도 줄 수 있고요. 동시행 한별권이죠. 갑은요 언제 등기해 주냐? 을이 토지를 주고 보충금을 주면 그때 등기를 해주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3월 1일 날이요 등기하게 됐는데 2월 20일 날 이 갑의 건물이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고 없어.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요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보충금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위험 부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교환계약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저기는 뭐죠? 환매죠. 환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시험에요 단일 문제로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교환이 시험에 나왔는데 교환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교환은 항상 이런 것들은 못 구가지고 시험에 나와. 교환은 알겠죠? 네. 이거 그다음에 여기 이 말을 낙성을 꼭 요물로 꼭 바꿔.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환매는요. 환매가 단일의 문제 나온 것은 한 번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항상 뭐라 나오냐? 매매와 환매, 환매와 교환, 환매와 임대차 이렇게. 교환도 마찬가지로 교환과 환매, 교환과 매매, 교환과 임대차 이런 식으로 해서 곁다리를 해가지고 시험에 나와. 왜? 양이 너무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환매하고 교환이다 이런 말이에요. 환매와 교환.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고요. 아니요, 이제 담보책임하고요. 임대차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뭐라냐?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요. 먼저 담보책임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하고 부동산 실명법하고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요. 다음 주에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여러분 그 특별법이요. 한 번씩이라도 강의를 한번 들어봤잖아요. 문제 풀기에서요. 특별법 있죠? 주택임대차, 상가, 그다음에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그 중에서 가등기 담보하고 부동산 실명법을요.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가지고 보는데 두 가지를 다 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한 20분 정도 걸리면 가등기 담보하고 부동산 실명법이 다 끝나요.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시험 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강의 들어봤잖아요. 그 들어본 것을 압축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종이 그 유형 노트가 있거든요.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요. 설명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다음 주에 이제 채권법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특별법 2개 끝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그 집합공부 한번 했었죠? 토요일 날이요? 했었죠? 그러니까 앞에 가가지고 뭐라냐? 민법 총칙 있죠? 총칙 한번 보도록. 그 다음에 주택하고 상가가 이제 문제인데요. 주택하고 상가는요, 나중에요, 민법 총칙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이따 오후에 여러분요, 전번 주에 14회 기출문제 이거 줬는데, 14회. 다 가져오셨죠? 이거 학교 노트에 끼워놓으라고 그랬죠? 안 가져오신 분은요, 앉아있으면 돼요. 머리로만 들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는요, 이걸 가지고 오후에 해설하도록. 그때 해설을 몇 번 안 했죠? 몇 번까지 했죠? 해설이요, 46번까지 해가지고요, 47번부터요, 해설하도록 하고요. 민법은 이제, 이렇게 목차별로 하지 않고요, 기출문제가 한 번씩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전체 40문제죠? 민법 총칙부터요, 채권법까지 특별법까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민법은요, 전범위 보는 거, 이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요,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요, 오전까지 이렇게 하고요, 오후 특강은요, 식사하고 3시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